안녕하세요. 연희동 한쌤입니다. 예, 저 얼마 전부터 사랑니가 나서 되게 고생했는데요. 어제 발치를 했습니다. 근데 사랑니보다 더 걱정되는 게 어디서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이 사랑니를. 큰 병원은 의료 파업했죠. 작은 병원은 위험하다고 큰 데 가라고 하죠. 이 쓸모없는 사랑니 아무도 취급을 안 해주니 그게 더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어요. 아니, 사랑니를 뽑아서 기네스에 등재한 치과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 듣도 보단 일입니까? 그래서 얼른 뛰어갔습니다. 현관에 커다랗게 써있더라고요. 기네스 등재 최초 한국. 거기다가 5분의 OK. 이런 기가 막힌 치과가 있다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쨌든 울며불며 사랑니를 열심히 뽑고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 쓸모없고 태화 단계에 있는 이 사랑니를 가지고 그렇게 의미 있게 발전을 시키는 치과가 있구나. 이게 그 사람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네. 그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랑니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첫사랑의 아픈 만큼 아플 수 있다라는 그 낳는 시기가 사랑니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중국이나 영어권에서는 이 사랑니를 사랑니라고 부르지 않고 지혜로운 치아, 지치 또는 위즈덤 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왜 그럴까? 이게 나는 때가 사리 분별이 가능한 지혜로운 시기라서 그런 뜻을 붙였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다르게 들렸어요. 사랑니, 쓸모없는 것을 쓸모없다라고 보지 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빨. 즉,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쓸모없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미를 못 찾은 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만병통치 여러분들의 쓸모없는 고민들 의미 있는 깨달음으로 바꿔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누구랑요? 숨겨진 남자랑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초대 이사장이며 국민의 정부 농림부 장관과 상진의 총장을 역임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의 새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산모작의 이야기. 아무리 도시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 생명산업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을 이렇게 꼴대에서는 곤란합니다. 교수로서, 공인으로서, 그리고 시민, 농민, 환경운동가로서 국내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한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산모작의 이야기. 농업과 농촌 없이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으며 농촌과 농민 없이는 도시도 소비자도 없습니다. 도서출판 따비. 제 사랑니에 총체적, 도의적 책임을 갖고 계시는 김민기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제가 왜 책임이? 사랑니가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다들, 통증을 제가 음악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예, 저 첫 번째 음악 이거 네. 처음 듣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거 그거잖아요. 저 닥터하우스라는 미드의 주제곡으로 처음에 깔렸던 거예요. 예, 그 매시버 대게 드롭이라는 곡인데. 예. 진짜 욱신욱신한 좋은 곡 감사합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이제 사랑니 어제 뽑으러 가면서 제가 문하나님한테 사랑니 뽑으러 왔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거 다 민기쌤 때문이야. 이 나이에 사랑니가 났고 막 그랬더니 문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민기쌤한테 민기쌤 문 박차고 나가버린다고 뭐 그러지 않으실 거죠?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예. 고맙죠. 그렇죠? 예. 좋게 생각해 주시고. 그럼요. 예. 민기쌤도 40이시잖아요. 40 넘으셨죠? 네, 40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예. 원래 40이 불혹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불혹의 나이다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유혹이 닥쳤을 때 이제 할 말이었던 것 같고요. 예. 불혹이 아니고 유혹이 없는 나이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나이죠. 네, 예. 저는 확실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거. 그래도 영원한 이제 민기쌤의 팬인 이 한쌤이 오늘 모셨는데, 아, 예. 지난번에 너무 당황스럽게 모셔가지고, 네. 제대로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저도 그때 방송을 잘하고 계신데, 그때 뭐 파트너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제가 초치는 거 아닌가. 아니었어요. 완전 좌청룡 우백구로 상당히. 우백구요? 예. 그분, 정영진 우리 편집장님과 함께 끝까지 네. 이 개가천선 방송을 하면서, 네네. 격조 있는 방송가, 그렇지 네. 않은 방송의 어떤 좋은 샘플링이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3월도 끝나가는데 마무리는 저도 격조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마지막 숨겨진 남자로 제가 고이고이 모셨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음악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음악을 그냥 이렇게 싹 쓸어 담았는데 제가 지금 이가 아프신 걸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조금 막 빠른 음악이나 시끄러운 음악도 좀 골랐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좀 선별을 잘 해가면서 들어요. 그렇게 좀 흥분되는 음악을 듣고 그럼 좀 지혈이 안 되긴 하겠네요. 지혈은 안 되겠죠.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제가 민기쌤하고 꼭 이렇게 하고 싶은 주제가 네. 오늘 많은 분들도 이제 고민 올려주시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 시작해 주시면 좋은데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네. 나중에 의미 있었던 일이 됐다라든지 쓸모없는 물건인데 누군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다든지 알고 보면 쓸모없는 게 아니고 아직 의미를 못 찾은 존재감을 못 찾은 게 아닐까 이런 얘기. 왜냐하면 민기쌤은 현재 직업이 드러머시죠? 네, 뮤지션. 음악을 하고 있죠. 예. 뮤지션이라고 하나요, 보통? 그냥 싸잡아서 그렇게 하죠. 예. 근데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면 네. 보통 입시 준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예고에 다니고 있었고요. 예, 그 연영과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이제 저는 연극영화과였기 때문에 연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 조승우 닮으셨어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조승우요? 네. 조승우가 저 고등학교 후배예요. 예. 같은 선생님 라인이죠, 말하자면.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제 동창의 제자예요, 조승우가. 예, 그렇게 됩니다. 서열이. 나이 서열이. 예. 거기서 음악을 혼자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기가 역할이 부족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사람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는 뭘 시키나 하다가 제일 떨어지니까, 연기는 누굴 빼고 넣을 순 없고, 그럼 네가 음악을 맡아봐라 해가지고 가스펠이라는 작품에서, 예, 음악을 맡아봐라. 근데 네가 드럼을 조금 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싶기도 하고, 했으니까, 서울예대 자기의 이제 후배들을 붙여줄 테니까, 학생으로서 한번 커버를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시작됐어요. 네. 근데 그거 하셨을 때 주변에 특히 가족들 반대 이런 거 없었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딱히, 예. 대안이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거라도 그럼 열심히 해봐라 이런 분위기였죠. 예. 대안이 없는 분위기. 심지어는 그렇게 되자마자 엄마가 드럼을 사주셨어요. 정말요? 네.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럴 때 이렇게 자식이 음악을 한다, 한다, 그러면은 쓸모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경우의 얘기고. 공부 못해도 그런 소리 꼭 하던데. 왜냐, 음악계가 그렇게 쉬운 길도 아니고. 근데, 글쎄요, 저희 엄마가 그 당시에도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좀 현실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오빠네 부부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빨리 예체능으로 돌리더라고요. 네.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럼 사시면서, 네. 이건 내가 좀 평소 쓸모없는 일이었다, 사건이었다. 짓이었다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좀 새롭게 본인이 재발견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근데
딱히 지금 뭐 막 그런 어떤 에피소드처럼 생각나는 건 없지만 저한테 있었던 나쁜 일들, 순간적으로라도 나쁜 일이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게 약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몇몇 인간관계라든가 뭐 그 정말 이렇게 잘못된 사람하고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남는 게 없는 경우지만 그 외에 뭐 우연치 않게 벌어졌던 일들 뭐 그런 것들은 나쁜 일을 겪고 나면은 그게 약이 돼서 또다시 반복을 안 한다든가 예 조금 조심을 하게 되고. 근데 사람들은 굳이 나쁜 일 안 겪으려고 무던히 애쓰잖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또.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예. 현실적으로. 사실 길흉화복은 안 좋은 게 70%더라고요. 네. 예,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게 한 15%고 좋은 건 거의 없어요, 보면은. 네. 제 친구가 주역을 되게 잘해요. 그 괴를 뽑아서 옛날에는 다 점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주역계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막 물어보면 한 번도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이것만 뽑으면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오냐라고 했더니 주역이 원래 한 80%가 다 나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사 자체가 네. 길흉화복의 길이 아주 쬐끔, 흉화가 대부분, 그리고 복은 거의 있을랑 말랑한다라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애써 피한다고 그래서 결코 피해지지 않는 게 그런 일들인데 그런 거를 약이 되게 하기까지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약이라는 게 뭐 치료약이라는 개념보다는 예방약이 되는 거죠. 예방약. 예,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런 반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어서 결국 겪게 되더라도 큰 데미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불혹이라는 불혹의 나이, 그게 유혹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종류의 경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 네. 게시판에 네. 꼴통 IT님께서요. 오늘 너무 차분하다. 적응이 안 된다. 이러시면서 비웃어 주시고 계세요. 제가 좀 다른 날 같지 않나요? 지겨워요. 그래요? 너무 100분 토론 같은가요? 좀 웃을 수가 없어요. 이 입안에서는 피와 침이 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동안에 방송 들었을 때는 네. 늘 이런 분위기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고 보면 상당히 진지한 여자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상담이 그런데. 네. 예. 근데, 저기 너무 진지했는지. 네. 왜 그래요, 언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아까 네. 고민 하나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저를 대신해서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고민인가 님의 사연인데, 고민 좀 올립시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고민 좀 올리고 올릴 게 없으면 고민이라도 해서 고민하고, 나의 고민이 없으면 옆사람, 집사람, 친구, 이웃, 동료, 상사, 선후배 등등 고민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한샘에게 묻고 한샘에게 답을 듣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번 기회에 꼭 내려놓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고민 좀 합시다. 정말 고민됩니다. 이것도 고민인가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어려운 글을 올려주셨네요. 저도 3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어쨌건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네요. 네. 예, 제 고민인데요, 이거. 고민인데 무슨 고민인지 모르겠어서 제 고민이 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게 DD쇼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거든요. 패스. 예,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럼요.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해결해 주실 건가요? 고민이 없는 게 고민. 왜 이렇게 오글오글거리게 그러고 있어. 거기 문하나님, 옆에 AD님.
제가 지금 상태가 정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온 모든 신경이 이 사랑니 뽑은 대로 가 있어도 모질랄 판에 민기쌤한테로 뻗쳐 있으니까 중간에서 멘붕이 오는 상태예요. 이러다가 사시 되겠어요, 사시. 아이고.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요즘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여력이 없는 게 참 좀 아쉬워요. 고민이 가치가 없어졌죠. 예. 네. 왜냐면 고민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나아지려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고민을 하면 할수록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이고, 좀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내가 뭐 살고 있는 구조, 시스템, 그리고 뭐 내 자신조차도 네. 고민한다고 이제 해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린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사실 그게 고민이에요. 네. 어쩜 이렇게 생활 밀착형 시스템으로 세상이 돌아가는지 얼마 전에요. 저희 권 여사님이 올해 또 수술을 잡으셨어요. 작년에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플래닝 하신 대로 이제 수술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다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네. 그래서 다 검사도 하고 뭐 끝내고 이제 병원에 딱 그 입원실에 들어갔는데 의료 파업으로 쫓겨났어요. 타이밍이 안 좋으셨네. 타이밍인지 아무튼 권 여사님이 하시는 일은 다 네. 어쩜 그렇게 시트콤인지 작년에는 간에 돌이 있다고 그래서 수술했는데 돌 없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복은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돌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뭐 다행인 거죠, 그래도? 다행인데 예. 왠지 열이 받는 상황이. 열은 아니, 내가 받죠. 이 돈을 예. 얼마를 냈는데 아무것도 못 건져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의사가 문제가 있네요. 얘야, 이 병원이 네. 그래서 아빠가 이 병원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의료 파업에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가깝게 일어나니까 거기다 또 이제 월세 정책이 나왔어요. 네. 저는 전혀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심지어 오늘 집주인이 와서 월세를 올릴 예정이래요. 야, 이게 뭡니까? 뭐 세상이 뭘 고민을 해서 뭔가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 인생에선 하나도 해결이 되는 건 없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웬만한 고민은 서로 언급을 하지도 않아요. 그쵸. 예. 입만 뻥끗 해봤자. 예, 정말 이 다음이 자살이다. 그럴 정도가 안 되면은 그걸 고민이라고 얘기도 내놓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말씀하신 이 총체적 난관이란 건 정말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저도 그 답답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고민이 될까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은 네. 이런 고민이라도 그래도 해결은 못 보더라도 우리가 꼭 해결을 보려고 고민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체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긴 시간,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고민의 맥을 놓치지 말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으로선 해결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은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게 의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민이 해결된 걸로. 그렇죠. 이거밖에 없죠. 또 하나 네. 새로 봤어. 또 어떤 고민이 이런 올라왔죠? 류의 고민이 또 올라왔나요? 아니요. 다른 거. 새로운 고민인가요? 피로영혼은 갈비탕인가요? 이거요. 가을님. 네. 제 후배가 전 보러 가서 너무 심한 악담을 듣고 와서는 심하게 우울해하네요.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요? 뭐 이런 얘기네요. 저한테 오셔야지. 위로는 저밖에 없네요. 문제는,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점을 본 적은 저희 엄마가 생전에, 예, 뭐 사주, 뭐 그런 거 본 적이 있고, 제 친구 중에 박수무당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럼 친구 덕 좀 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나 뭐 제 주변 그 친구들을 막 이렇게 봐주진 않고 그냥 가끔 뭐 한마디씩 툭툭 던지긴 하는데, 그렇게 뭐 결정적인 건 안 해줘요. 근데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아는 친구의 무슨 사촌동생인가 누가 여자분이 와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그 친구한테 방에 따로 들어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울고 뛰어나갔어요. 왜요? 잠시 후에. 그래서, 아니, 뭐, 왜 그렇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신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도는 아닌데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항상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자극을 받고 뭐 달라질 수 있으면 뭐 달라지게 하는데 지금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너무 컸나 보다. 자기도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무서워서 접근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은 네. 민기쌤한테는 별다른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없으신가요? 저는 뭐 한시를 조심해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전혀 그런 없었어요? 거는 없고요. 예, 그냥 체격이라든가 뭐 체형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사람이 많을 뭐 체형, 적을 체형 뭐 이런 걸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최재민 씨 같은 경우가 사람이 많을 예, 좀 듬직한 체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외롭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인기 많으시고 팬도 많으셔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이제 혈액형까지 가면 혈액형. 예, 제가 AB형이에요. 아. AB형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좀 방관자적인 기질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 안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고 바깥쪽에서 내 일이라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바깥쪽에서 그걸 관망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돌아서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일단 혼자 있다는 얘기죠. 예. 저랑은 진짜 많이 다르네요. 전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 이렇게 분탕을 치고 나오는 스타일인데. 그게 정말 부러워요. 방송을 들으면서도 느껴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요. 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가 끈끈한 게 굉장히 잘 느껴져요. 방송을. 나중엔 좋은 소리는 못 듣는데 어쨌건 그러한 얘기를 들으셨다. 근데 박수무당이 친구분이신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내 용신은 뭔지 이런 거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을 텐데. 글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나 뭐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 연예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자기가 굉장히 재밌고 웃기고 그런 개그맨이라는 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요. 웃기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서 그냥 피하죠. 예. 그런 애로사항은 뭐 저도 이해가 가는데 네. 심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네.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감하지 않고 다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달래요. 저보고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떤 데서 단련이 됐길래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좋은 소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시는 데서 좀 돌직구 스타일로 뭐 저도 benchmarking 하러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네. 벤치마킹을 위해서 많이 보러 다닐 때 20살 꽃다운 나이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결혼할 생각하지 말아라. 뭐 남편이 죽는다. 뭐 또는 뭐 이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하게 들었었던 얘기가 평생 이래서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얼마나 땅을 치고 그렇겠습니까? 진짜 평생 소원이 있다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쿨쿨 자면서 살고 싶었는데 평생 나가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최악의 얘기만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속이 쓰렸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의 친구분처럼 뭐 그런 안 좋은 소리다라고 했는데,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기보다 뭐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뭐 틀렸다 맞다는 우린 몰라요. 그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가장 반응을 하게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수용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얘기를 들을 때, 또는 알고는 있지만 받아들이기 싫을 때, 그럴 때 좀 힘들지 않나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면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나올 텐데. 네. 슬펐다, 화났다, 분노했다 또는 거기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그 주제만큼은 본인이 한번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 예. 저도 그 결혼이라는 문제 때문에 어디서든 10군데 보면 한 군데쯤은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걸 믿고 싶어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뭐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근데 나쁘게 말할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바로 저는 그 결혼, 이성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제일 핵심적인 고민이 그땐 그거였었고, 잘 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계속 뭐 완전히 뭐 그지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분도 안 좋은데 뭐 걔네들이 이걸 예언일없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뭐 하나 좀 잡고 싶어서 좋은 얘기라도 그렇게 이제 생돈을 날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네. 그 무수하게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벤치마킹하러 네. 어떠든 제 민감했던 고민을 열심히 물어보면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씨 얘네들 말고 내가 알아볼래 해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어보나 마나 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확인해야지 하고 공부하기 시작된 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 고민을 같이 이제 풀어갈 수 있게 된 상담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센소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다른 방법으로 더 수용을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뭐 인생이 정해져 있다, 뭐 운명이 팔자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문 하나가 저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거나 뭐 제가 이렇게 개성 있게 생긴 거는 그냥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옆에 계신 AD분처럼 저렇게 또 이제 청담동 며느리 같이 생긴 분이나, 이거 그냥 생긴 거 엄마 아빠한테 그냥 타고난 거거든요. 네. 수술을 해도 완벽하게 못 바꿔요. 뭐 노력은 좀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민기쌤. 뭐, 누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청담동 아니요. 며느리로? 아니요. 네, 모니터에 가려서 뭐, 아무도 안 보입니다. 너무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예. 그러시면 곤란해요, 제 시간에. 예. 그렇듯이, 결국엔 타고난 게 70%라고 하거든요. 자, 타고난 게 70%고, 우리가, 사실 선택하고 부모님 배에서, 여기 좀 태어나겠다. 그랬으면 전 절대 안 태어났죠. 권여사 밑에서. 근데, 선택하지 않고, 태어난 거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게 70%예요. 뭐, 우리의 건강, 체질, 뭐, 생긴 거, 능력치, 뭐, 에너지 레벨, 그렇죠. 부모 환경, 뭐, 이 네. 그지 같은 나라에 뭐, 태어난 거, 뭐, 여러 가지 다 싸잡아서 70%인데, 이거를 부정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중에서 미개발 지역이 한 5%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도 이제, 누구도 모르는 운이고, 25%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25점이라는 거죠. 근데 내 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70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안 받아들이고 열심히 거부한다라는 거밖에는 얘기 안 되기 때문에 그 친구분한테 너가 그렇게 민감하게 느꼈던 부분, 수용하기 힘들었던 부분, 들었을 때 가장 분노한 부분이 너가 끝까지 이해해야 될 문제였는지도 모른다라고 용한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그분이 혼자 뜨끔해서 좀 더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민기쌤은 들었던 얘기 중에 뭐 충고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꼭 점이 아니더라도 네. 들으면 이렇게 기분 나쁜 거 있으셨어요? 아유, 뭐, 많죠. 많아요. 예, 많고, 뭐, 얘기를 들어도 그런 것도 많고, 상대방의 그냥 태도가 원래 그냥 좀- 얘기 듣는 게 싫어요? 아니요. 얘기를, 저도 수다 떠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편인데, 상대방의 뭐, 얘기가 아니어도 태도만으로도 벌써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예, 뭐, 제 여러 태도 가지가- 오늘 괜찮나요? 아유, 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정말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결론의 끝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로 저는 끝이 나요. 얘기가. 예, 그래서 좀 성과를 얻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하나를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제일 두드러지게 눈에 보였던 게 운동선수들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나 무슨 또 이번에 이상화 선수나 이런 사람들 금메달 따고 나서 이제 아나운서들이 탁 달라붙어서 굉장한 얘기를 기대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고 딱 그 스타트 선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 하면 대부분이 그냥 탔어요. 그죠. 그 기분을 네. 그렇게 드럼 치실 때 뭐 시작하실 때 스틱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뭐 이거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나 뭐 음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갖 그 자기가 멋있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연주를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게 아닌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운동선수들 얘기 정말 금메달 따고 막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탔어요. 예, 그냥 뭐 연습한 대로, 예, 뭐 준비한 대로 그냥 했고 큰 실수 없어서 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대부분이 예, 이렇게 좀 내려놓고 비우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걸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을님의 뭐 악담을 듣고 와서 뭐 우울하다 뭐 이건 결국 욕심에서 비롯된 그 그렇죠. 얘기가 아닐까. 본인도 아는 욕심인 거죠. 이루기 힘든 또는 그게 자기한테 뭐 힘들 수도 있다거나 뭐 안 되는. 우리 문하나님도 그래요. 여기 떡하니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뭐 결혼 못 한다고 악담했을 때 무지 상처받았다고 그랬던데 본인도 느낌 있으니까 상처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응? 상처는 내가 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한테 찌른 거지.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뭐 이러면 시집 못 간다. 예쁘게 뭐 애교스럽고 얼굴 예쁘다고 시집 다 갔으면 전 국민 다 갔죠. 저도 갔었을 거고. 매력만으로는 저도 못지 않아요. 갈 수 있었는데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바보님께서 아주 이상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연애하느라고 연애는 좋지만 뭐 출석 체크 안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연애하는 걸로 보입니까? 사람들이요, 조합원님들이 민기쌤하고 저를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세요? 아니에요. 왜 뭐 기분 나쁘게 보세요? 기분 나빠야지. 그래 이게 뭐가 썸이 있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파 이. 제가 저 급수가 좀 많이 부족해서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으셨다. 아무 느낌도 없었다. 예, 참 저한테는 뭐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그냥 반가움. 동네 개 같은가 봐요. 되게 만나면 반갑고. 동네 개가 뭘 이렇게 반가워요? 동네 개 자주 만나는 강아지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죠. 예, 그럼요. 바보님 저 연애하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방송 중이고요. 출석 체크 해드릴게요. 예, 바보님 올라오셨고요. 거기에 유체이탈 스니프님도 올라오셨고요. 와이로님 또 오셨네요. 꼴통아이티님 늘 오시는군요. 시생님 이분 집에 계시는군요. 국민TV의 유령 시생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올라오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참 조합원님들과 이제 댓글과 이 방송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도 어쩌자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이제 함께 한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문하나님도 그렇고, 이제, 민기 선생님 쌈과 말이 혀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썸 타는 분위기로 1년이 지났는데 저 혼자 물론 민기 쌤한테는 쌈이겠지만 저한테는 썸으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동조와 이 pom프로 인해서 1년을 지났는데 제가 진짜 민기 쌤님 직접 만나면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예, 저는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떠한 여자로서의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상형이 무엇인지. 아이고야. 이상형이요? 예. 이상형. 민기쌤 이후로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상형이 어떤 여자인지. 근데 예. 대부분의 남자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 본인의. 네, 본인도 대부분에 이제 좀 속해요. 대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하듯이 뭐 남자들이 또 여성적인 여자를 좋아하고. 예, 그러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코드 같아요. 코드. 예. 코드? 예. 그러니까 110V, 220V?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 예, 그런 것도 맞아야죠. 예, 서로 그런 것도 맞아야 되지만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부터 생각하는 거, 표현하는 것들, 뭐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남들과의 관계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둘러봤을 때 그런 것들이 나는 저 정도면은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제가 정도. 부끄러우세요? 이빨이야. 그럼 어떤 코드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민기쌤만의 코드.
이 방송을 하자니까 제가 굉장히 평범한 걸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평범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평범하다라는 게 사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무슨 뭐 예를 들면 아저씨 팬들이 뭐 아이돌을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또 그 밑에 급이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진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같이 이제 평범한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저씨 팬들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제가 한 단계 좀 되바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 계신 여자분들 저만 빼고 다 이해하셨나요? 이 코드가 뭔지? 너무 이해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어렵네요. 평범한 게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하나님이 어저께 제가 방송했던 그 조정석 씨 배우, 예. 그 어마무시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어떤 배우를 봐도. 예, 차라리 무슨 뭐 외국의 어떤 제가 존경하는 뮤지션을 봤다 이러면 그냥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연예인을 보고 막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없어요. 그 뭐 비슷한 바닥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아나님을 보면 저렇게 순수할 수가 있을까? 나랑 코드가 안 맞는구나. 막 이렇게 느끼셨나요? 이거는 나는 이미 지나온 단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머나먼 코드였군요. 네. 저도 열광 안 해요, 쌤. 저도 지났어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 박찬숙 씨를 굉장히 좋아했다든가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네, 그런 게 굉장히 오랜 전 기억인데. 취향이 정말 특이하시다. 키 큰 여자. 뭐 글쎄요. 키가 커서 그랬던 건지 농구를 잘해서 그랬던 건지 하여튼 농구 선수. 네. 점점 멀어지는. 박찬숙 씨를 뭐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 학교 선배세요. 예. 숭이여고 선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상형이 코드가 맞는 여자. 네네. 예. 그래서 좀 그 코드는 평범한 코드. 사실상 평범한 코드. 하지만 본인만 아는 코드. 네, 아니요. 이제 부록의 나이가 지나면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 저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오늘 그래도 좀 열심히 고민들 올려주시는데, 일단, 신이 내린 짱돌님. 제가 발음이 영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신이 내린 짱돌님. 저도 고민요. 큰딸이 사춘기예요. 12살. 대화가 필요한 듯한데 통하는 대화법을 못 찾겠어요. 엄마는 자꾸 아빠랑 엮어주려고 하는데 요즘 딸은 자신의 외모에 무지 예민해요. 좀 통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 빼기 운동하러 가자는 말에도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떡하죠? 12살 조카 있으신가요, 민기쌤? 조카가 지금 뭐 결혼하게 생겼어요. 그쵸. 뭐 저도 결혼하려고 대출 준비하는 조카는 있습니다. 네. 근데 초등학생도 있어요. 걔가 이제 10살인가 11살인데 네. 이미 진작에 사춘기가 왔죠. 그렇죠. 근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때는 아빠랑 얘기 안 해요. 이때는 친구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아빠랑 사춘기 때 어렸을 때 사춘기 때요. 네. 아빠랑 대화가 하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있으셨었나요? 저요? 네. 저는 좀 예외예요. 아빠랑 9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럴 때 영어로 그냥 I'm sorry 이러는데 저 사춘기 땐 부모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분노였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나이 때 이제 외모, 뭐, 거기다 아이돌 옷 입는 거 따라하고, 뭐, 춤추고 이러는 게 다 연예인 기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개성, 자기 안에 매력적인 요소를 이제 막 발견해야 할 때라서 아이돌에게 열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 공부나 정서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몸이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게 내 육신, 바디, 육체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점,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 또는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사춘기는 그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신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 되죠. 비교를 한다든지 뭐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또 얘기는 안 하시면 좋고 또 반대급부로 너무 뭐 이쁘다 해서 현실감 없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아이가 필요할 때만 대답해 주시거나 아이가 필요할 때 그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시면 되는 거지 결론을 내리려고 하시거나 성급하게 도와주시려거나 걔가 짜증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역정을 내시거나 하지 않으려는 인내심만 갖고 계주시면 아이가 제일 고마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때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성적이죠. 저러다가 뭐 성적이 떨어질까. 근데 성적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공부가 아니고 나라는 인간의 매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찾는 때에 갔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정말 그 사진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제 어떤 모습이 있죠. 그 당시에 왜 그러고 다녔을까. 그런 거 문하나님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없나요? 예. 물어본 제가, 그쵸. 저도 뭐, 예, 근데 음악 하시고 있으니까 본인만의 어떤 필살, 네. 그 매력 돋는 뭐 외모 치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으셨을까요? 뭐. 그런 줄 알고 막 저지르고 다녔었죠. 예, 어떤 스타일 주로? 그때 빠만 머리도 있고 막. 예, 뭐 머리 예. 모양도 이상하게 해보고 색깔도 이상하게 해보고. 염색도 하셨었어요? 그럼요. 오. 심지어는 미용사한테 저를 가지고 실험을 해달라. 네. 예.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라. 오. 뭐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였나요? 사진을 다 없앴죠. 예. 그렇죠. 뭐 사진이 뭐 비록 인터넷에 남아 있을지언정 저는 안 봐요. 네. 본인이지만 참 보기 괴롭죠. 예, 어떻게 해서든 안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사춘기는 원래 중학교 요때 이 사춘기 시작되고 끝나가기 그 직전까지 제일 미운 어리 새끼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예쁘고 뭘 해도 진짜 좀 덜 떨어져 보이고 뭐 앵간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속된 말로 훅가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저도 그 한참 사춘기 때 저희 이제 사복을 입었거든요. 네. 저 진짜 노란 구두 신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어. 노란 에나멜 반짝거리는 구두에 근데 이제 그게 앞이 뾰족해서 애들 때릴 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석에 있는 바퀴벌레 잡기 아주 좋은. 그 몇 살? 고1 때. 고1 때 노란 구두요? 예, 고1 때 그리고 이제 그 영웅본색을 본 이후로는 네. 이빨에 늘 성냥개비가 이쑤시개가 그리고 그 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편인데 긴 롱코트를 입고 온동 명동을 쓸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리고 명동. 예, 명동. 주로 놀던 데가 명동이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장신구하고 다니고 이런 게 너무 유행이었었어요. 헤비메탈. 아, 옷에 징 받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롱코트인데. 예, 거기 징 받고 뭐 쇠사슬 걸고. 외국인인 줄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냥 미친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한참 모질하다. 일본의 뭐 하라주쿠 같은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그러고 갔어요. 어. 그래서 늘 교실에 서 있었어요. 저기 복도에 서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 나가 그래서 어떤 날은 이 복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미리 나가 있었던 적. 그래서 이제 항상 책상 뒤에 빼놓고. 확실히 빨리 겪는 사람들이 깨달음도 빠르죠. 아유, 그렇게 맞았는데 안 깨달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춘기 때 그 당시에 부모 생각해보면 그냥 적대적 관계였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참고 기다려주시는 게 제일 좋은 부모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요. 아들들하고 또 딸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예. 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딸들이 사춘기에서 그렇게 좀 바깥으로 도는 반응을 하는 경우, 예, 그럴 때 이제 또 부모님들이 쿨하게 한답시고 또 놔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날 방치했다라는 얘기로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아이, 그건 지 팔자예요. 뭐, 방치한다고 그렇게 지 맘대로 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심지어는 뭐, 나이 구분이 없이 결국은 그런 결론들을 내요. 부모님이
나를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방치하지 않고 단속했던 부모 밑에 자란 애는 잘 컸을까요? 알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언제까지 부모 탓을 하면 좋을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저도 워낙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건 부모 때문이야. 뭐 형제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네. 또 지금은 또 우리 여왕님 때문이야라든지 이놈의 나라 때문이야라고 계속 뭔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문제 제기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네. 끝까지 누구 탓만 하고 있는 거는 네. 특히 부모 탓만 하는 거는 몇 살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한참 맞아요. 부모 탓을 하고 반항기에 있을 때 열심히 이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며 학업을 중단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막 네.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오빠가 진짜 저를 혼을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지도하라는 사람이 아니고 뭐 너무 혼을 내니까 오빠에 대한 반항감도 되게 생기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뭐 다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렇지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언제까지 너가 부모 탓을 할 거냐.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해라 차라리. 그리고 욕을 먹는 게 낫지 계속 부모님 탓하지 말라고. 네. 너한테만 부모 아니고 나한테도 부모인데 나는 너처럼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는 뭐 이러면서 막 말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었던 건 있었어요. 사실 뭐 같은 부모 밑에 뭐 똑같은 형제자매인데 나만 유독 그렇게 뭐 괴롭고 힘들고 나만 괴롭힌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했었던 건 내 책임이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술 먹고 애들이랑 놀고 싶었었던 거지 뭐 부모님 탓 때문에 뭐 반항하려고 뭐 삐뚤어질 거야 이러고 그랬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방치와 간섭 이런 걸 떠나서 부모님이 네. 자식을 방치도 하기 어렵고 간섭도 하기 힘든데 좀 그 자리에 끝까지 좀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 때문에 전 사실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삐뚤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그게 답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3일을 안 들어오던 일주일을 안 들어오던 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 방 불을 안 꺼놓고 계시고 아무리 이렇게 늦게 들어와도 이렇게 현관부 이렇게 불 다 끄면 아버지가 역정을 내셨대요. 민경이 안 들어왔는데 누가 불을 끄냐. 그러니까 뭐 거의 집에서는 그냥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도 아빠는 항상 이렇게 좀 기다리시고 예, 그것 때문에 기다려주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니까 참 마음이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일찍 귀가는 안 했어요. 근데 어쨌건 저기 어딘가에 날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나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항상 이 가슴 한구석에 이렇게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뭐 가출을 했을 때도 금방 들어갈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더 놀고 싶었을 때도 또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을 때도 기다려주는 사람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게 가족이고 부모였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 부분만 부모님이 해주신다면,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방치건 간섭이건 뭐 어쨌건, 뭐 또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돌아갈 곳은 저곳이라 정하기만 해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생각해보면 기다리는 거 이상의 압박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좋게만 해서 그렇지 되게 짜증났어요. 왜냐면 아빠 좀 그만 주무세요 막 이럴 수도 없고 그리고 시험 때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아빠가 시험 때니까 저 늦잠 자면서 공부할까봐 밤샘할까봐 본인이 커피 드시고 옆에서 이렇게 책 읽으실 땐 이 아빠가 그냥 주무시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짐이면서 또 사랑이면서 근데 사랑이 항상 그렇게 뭐 딜라이트하고 해피하고 가벼운 게 아니고 무거운 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버님이 맞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하시고 행동으로 그냥. 무언이 그냥 그분이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저를 밖에서 기다리고 그러실 때 좀 마음이 아직도 그건 생각이 나고 아직도 이제 오늘 가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 통화가 끝났으면 차를 타고 가는 게 한 2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계산이 나오는데 전화기를 끊자마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집에 간다는 소리 안 하고 가요. 아빠가 너무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정류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혼자 괜히 울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쵸, 예. 그게 어릴 때도 그랬고 나이가 좀 들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어느 순간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춘기 정도 된 애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죽는 게 슬픈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죽게 돼 있고 부모님이 이제 대부분 별일 없는 이상은 먼저 가게 돼 있는데 그랬을 때 네가 나 속삭인 거 다 기억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되게 후회한다라고.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그 협박을 권 여사님한테 들었어요. 너 이러다 후회한다.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진 적 많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예. 그때 어쩜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들이 나는지. 그래요? 나 큰일 났네. 예. 전 어쩌죠? 제가 턱을 각도를 얼만큼 하고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렀으며 뭐 이렇게 팔을 휘저었는데 뭐 어떤 물건이 날아가서 어디가 찌그러진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반항의 시절이 있었어요, 민기 쌤도? 뭐 반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랄을 한 적이 있었죠. 막 순간순간. 맞아요. 예. 그 병이 가끔씩 오잖아요, 인간은. 그 청소년기에. 그렇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쩜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면 부인들이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저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겠네요. 워낙 죄진 것도 많고 뭐 현재까지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이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그 상황상 이렇게 저는 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참 잘 컸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히 새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가장 핵심이었던 게 부모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뭐 또는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못해주고 또는 뭐 나한테 그렇게 친하고 뭐 안 친한 이런 부모였다를 떠나서 부모가 우리한테 뭘 해줬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모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걸 내가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우리는 그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특히 부모나 형제한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되게 증명하고 싶잖아요. 네. 태어나는 순간부터. 네. 형제가 있으면 쟤보다 내가 더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고 싶고, 내가 더 예뻐서 뭐, 시집 잘 가서,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부모한테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뭐 이렇게 좀 성공해서 돌아온 어떤 그런 로망, 그 부모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로망,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내 유일한 검증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부분을 늘 신경 쓰면서 우리 자식들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게 뭐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부모, 형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인지라 그렇게 못 살죠. 이제 뭐가 잘 돼서 이제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금 있으면 또 큰 소리를 쳐요. 그렇죠. 그걸 벌써 다 썼어?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용돈 주면 저도 제가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어떻게 하셨지? 좀 가계부 좀 써, 막 이러고 허튼 데 쓰지 마 이딴 소리나 하고. 예. 근데 지금 확실히 좀 허튼 데 쓰는 것 같긴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자식이 부모한테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타고났잖아요, 인간이라면은. 그렇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예방법, 면죄부, 그게 제 생각에는 열심히 대화하는 건 것 같아요. 맞아요. 순간순간 전화도 자주 하고 볼 수 있으면 자꾸 보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시덥지 않은 얘기라도 관심 없는 얘기라도 들어드리고 뭐 드라마 얘기라도 막 같이 해주고. 아침 드라마 얘기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 대화를 위해서 줄거리 쫙 읽고 한두 개 보고 가면
아버지도 그렇게 아침 드라마에 꽂히셔가지고. 뭐 아버지라고 뭐. 예. 거의 뭐 자기 자식 생각하듯. 최근에 이 왕가네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대화에 이 장이 열렸었는지. 어쨌건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대화. 그게 뭐 쓸모 있는 대화든 쓸모없는 대화건 중요한 건 우리가 말을 섞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 자체가 되게 좀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죄 지은 것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경험자라서 그런지 너무, 표정이 너무 그러세요. 리얼하죠. 제가. 예, 너무 리얼하고, 나중에 제가 좀 따로 상담을 받아야겠네요. 아이고. 예, 뭐 이러면서 뭐, 한 번 더 만나야죠, 뭐. 그리고, 또 올려주신 분 고민, 이건 좀 약간 좀 심각한 고민 같은데, 돌겠네님의 고민이세요. 정말 이거 계속 생각하시면 돌 수 있으신데, 제가 어제 문득 박은지님 사망 소식을 듣고 불현듯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남종 열사를 따르라는 기시인가? 그걸로 엄청 고민했었어요. 다음에 이런 생각이 또 들면 어쩌죠? 이게 고민입니다. 이거 고민이에요. 우리 생각이 든다고 다 하면 그 바보예요. 그건 아니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세모녀 사건도 있고요. 네. 전 그 기사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만화를 그리던 30몇 살에 그리고 옆에 고양이가 있었고 어머니가 보러 오고 뭐 당뇨였고 글쎄 어떤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도 자식하고 같이 이제 동반 자살하시는 분들 며칠 상간에 그런 일들이 막 터지고 이분 역시도 이렇게 자살을 하고 이러한 온 전 국민이 내 가족 같은 사람들 내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 사실은 이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세모녀 사건은 솔직히 좀 남일 같지 않았어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계속 혼자 살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나 때문에 이제 이 고양이들이 사료를 못 먹어서 같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 한 번만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병에 걸린다거나 이럴 때 정말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돌겠네님처럼 이건 남일이 아니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데 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되나? 아니 살다가 안 아프게 자살하는 법을 내가 궁리를 해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여자분들도 그렇겠고요.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막 한참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이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내가 큰 병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준비하신대요. 특히 이제 제 주변에 의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니 자살을 네 정말로 제가 자기 자신이 암 같은 게 걸린다든가 지금 있는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지 못할 지경까지 갔을 때, 아니면은 오히려 짐이 되는 지경까지 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돌보지 못할 지경까지 갔을 때는, 물론 자살을 하게 되면 정말로 현실적으로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돼서 정말 엉망이 되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하나만 생각했을 때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현실을. 그렇겠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지저분한 꼴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자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어떤 절망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죽는 거가 생존하고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던 거라면, 요즘은 자신의 최소한의 어떤 존엄성, 이거에 대해서 갖고 살 수 없다라고 느끼면 그 길을 또 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정말 가난해서 절망적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서 나의 어떤 그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치매든 아니면, 근데 그 존엄성을
개개인이 그렇게 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면 정말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나? 글쎄요. 근데 요즘 세상은 예. 거기 정상이라는 거, 이 밑도 끝도 없는 궤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디 기어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제 친구도 멈추면 죽는다. 아파도 힘들어도 하루라도 나가서 벌지 않으면 이 순간부터 멈추면 죽는다라는 강박관념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 아주 현대병이죠. 예. 예. 네. 거기다가 요즘 그게 너무너무 밀려오듯이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주변에 본인이 아끼시건 또는 이렇게 가장 밀접하다고 느껴왔던 어떤 이슈화가 되어 있는 공인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택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일반인들조차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땐 정말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무슨 자칫 잘못하면 정말 무슨 자랑하는 것 같이 될 수도 있고 예. 조심스러운데. 아니 자랑해 주세요. 아니에요. 근데 자랑거리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많이 어려웠죠. 저도 2004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정책이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정책이 좀 있었어요. 내국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비자 문제가 이렇게 잘못되면서 그냥 1년 만에 아무것도 못하고 1년을 보낸 상황이 돼서 2005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헤드윅이라는 뮤지컬도 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음악 활동으로 어떻게 벗어나 왔는데 그러다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그 힘들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지금 돈 10원 한 장 우습게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무슨 그 정말 잘된 그 부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그 구호단체를 통해서 어떤 어린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간 특히 인도 쪽에 이제 또 그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고. 네, 그렇죠. 애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애들 시점에서 10대 벌써,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쯤에는 벌써 성추행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인도 쪽, 그런 친구들을 발견하고,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큰 도움은 아니지만, 제가 조합에 가입을 해서 이제 한 계좌, 두 계좌 이렇게 만들듯이 한 명이라도 조금 지금 괜찮은데 2명 해볼까? 3명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그 친구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봐요. 사진이 이제 정기적으로 오거든요.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어려운 데가,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데가 있고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를 알고 있으면 제가 가진 1,000원, 10,000원이 그렇게 가벼운 돈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죽을 지경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건 죽을 지경이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네.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네.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이브해주지 않는다면 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단돈 1,000원이든 아니면 가서 뭔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지경이 아닌 거죠. 아직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네요. 예. 정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걸로 죽는다는 거는 죽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 인간은 정말 다른 목적 없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 살아야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을 쳐보지 않은 사람들이 물론 현실적으로 닥쳐서 난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해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시도를 해볼까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둘러보면 바깥을 좀 내다보고 주변의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뭐 무슨 요즘 무슨 여론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이래 그로 인해서 막 뭐 자기 목숨을 뭐 이거는 지금 절대 그 열사소리 못 듣고요. 예,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안타까워지거든요. 예. 어떤 여론의 그냥 한 부분을 장식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무의미해질 수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열심히 싸워야죠. 싸워야 돼요. 예, 그리고 싸우는데 힘들면 또 같이 싸우면 되고, 같이 싸우는데 힘들면 연대하면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진실 중에 최강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고 아님 말고예요. 야, 그거 역시도 고민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거네요. 네. 저도 바닥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도 왜 사람들이 저보고 고양이를 그렇게 구조해서 키우느냐, 6이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근데 솔직히 힘들어요. 그 수많은 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왜 고양이를 보면 이렇게 안 데려가면 안 될까? 이렇게 거두는 걸까? 그래서 안 봐야지 막 이러면서도 보게 되는데, 보면은 되게 불행해져요, 기분이. 길에서 얘네들이,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까운 사진을 본 게, 어미 고양이가 총각김치를 한 입 물고 새끼 고양이한테 그거를 주는 사진을 봤어요. 고양이가 총각김치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진 걸. 근데 물론 뭐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고양이를 챙기냐라고 하는데 사람은 더더욱 못 보겠어요. 그리고 고양이도 못 보겠는 게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그 총각김치를 못 먹어서 굶어가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사실 근처에서 보기엔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들 보면 바로 도와야겠죠. 또는 내가 있는 게 있다면 쉐어를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그 길에 있는 특히 고양이를 보면서 많이 투사됐었던 제 심정은 뭐냐면 제가 힘들었었던 상황들 길거리에 어떻게 내버려졌던 것 같은 느낌, 버려진 느낌, 또는 거기 길에서 혼자 헤매는 느낌. 고양이는 떼를 지어 다니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혼자 다니고 자기 스스로 그걸 개척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었던 그 감정 상태가 뭔가 세상에서 버려지고 튕겨져 나오고 혼자서 어떻게든 저렇게 까칠한 모습으로 더럽고 비루한 모습으로 살려고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이 꼭 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투사가 많이 됐던 거죠.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고양이뿐만 아니라 너무 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걸 돕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자기가 보이고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는 게 저도 그 고양이들 때문에 사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왜 정말 맨날 옛날에는 나 뭐 이래서 뭐 하나 이랬는데 요즘은 뭐 해 그러면 사료값 벌어. 옛날에는 뭐 먹고 살려고 돈 벌어 이런 것도 짜증났지만 요즘 사료값 벌어. 요즘 뭐 모래값 벌어. 뭐 하니? 뭐 그러면은 뭐 열심히 뭐 애들 뭐 지금 보살피고 있지. 이런 게 사실 저 때문에 사실 이기적인 선택이죠. 더 살려고. 얘네들한테라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 약하고 그리고 쓸모없고 힘들고 뭐 이런 모든 존재들도 서로 의지하면 살 수 있죠. 나 먹고 사느라고 죽겠어 하는 것보다 훨씬 듣기 좋아요. 사료값 벌어. 사료값이 꽤 들어요. 6마리나 되고. 저희 고양이는 특히나 엄청난 대식가들이라서 한 번, 2달에 한 번씩 한 15kg씩을 먹어버리니까 거의 큰 맹견 수준으로. 거기다가 뭐 그것만 먹나요? 간식도 먹지. 저는 사발면 먹어도 걔네들은 닭가슴살 먹어요. 그렇지. 사발면 취급도 안 하죠. 그렇죠. 뭐 사발면 뭐 이게 이 음식이야 똥이야 뭐 이럴 때 걔네들은 생 닭가슴살에 영양제를 뿌려서 줄 때. 근데 걔네들 그 고양이들이 없었으면 제가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청소할 일도 없었고 그냥 월세만 내면 됐지 하면서 무료한 나날들을 보냈을 텐데 사료값 또는 병원비 또는 다른 고양이들 뭐 후원하기 위해서 점점점 저는 더 부자가 돼야 되는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뭐 부자가 뭐 빌 게이츠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많은 고양이들 또는 그런 준하는 좀 버려진 듯한 그런 소외감, 박탈감에 시달리는 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이 영역을
이렇게 좀 넓혀갈 수 있으려면 제가 매일매일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거. 예. 그렇게 넓혀가실 생각이면은 정말 부자가 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야겠죠. 예.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번 사연이 많아야 된다. 아주 좋아요. 예. 그게 있어야, 동기가 있어야. 그 돈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네네. 예.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가난하고, 우리 다 함께 좋은 사연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네요. 네. 민기쌤 돈 많이 버시면 뭐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넓혀봐야죠. 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네. 저 나중에 맛있는 것도 사주실 거죠? 아유, 돈 물론. 많이 버시면. 우리 맨날 회식이죠. 정말요? 여러분, 민기쌤의 이 모든 콘서트를 유료로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후원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뭐. 거의 기다리고 직원이시죠? 있었어요. 매일매일 오시고. 이번 주가 그랬는데, 이 한샘 방송에 참여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해도 듣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문하나가 하도 제가 껄떡대면 민기쌤 방송 안 하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게 불편할지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말을 더듬으세요. 네. 불편하셨어요? 요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이 오늘 아파. 실패하네요. 예. 아무튼, 저 오늘 정말 너무 이렇게 민기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예, 원 풀었어요. 예, 원 풀었고, 그런데 이미 푼, 소원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네. 제가 또 조만간 또 연락드리면 또 오실 거죠? 물론이죠. 예, 그때는, 이렇게 퉁퉁 부은, 저 원래 이렇게 볼이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애는 아니거든요. 예, 조금 더 샤프하고 괜찮은데, 예. 저 사실 취소하고 싶었어요. 요 치아가 낫는 대로, 뭐를 좀 한번 먹으러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돈 많이 벌으셔야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꼭꼭, 이번엔 진짜 숨겨놓은 남자였습니다. 예, 큰맘 먹고 숨겨놓던 남자 깠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예. 쓸모없는 하루였을지도 있고, 쓸모없는 오늘 일과였을 수도 있고, 쓸모없는 일상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의미 있게 하는 건 우리 자신들밖에 없으니까요. 오늘도 이 만병통치 통해서 좋은 의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